2024년 9월 19일 미국 기준금리가 2년 6개월 만에 0.5%포인트 하락해 5%가 되었습니다. 물가는 안정된 반면 실업률이 4.4%로 상승하면서 고용시장이 악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연준은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금리를 인하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올해 말까지 추가로 0.5%포인트 인하의 가능성이 높으며 내년 말에는 금리가 3% 중반대까지 하락할 전망입니다. 금리가 계속 내려가는 이유는 국채 발행 시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고금리 상태에서는 국채 이자가 높아지기 때문에 저금리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2024년 9월 20일부터 반전세 보증금 대출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주된 이유는 주택금융공사의 보증 한도 규정이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보증금만 기준이 맞으면 대출 보증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해 계산해야 합니다.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할 때는 전월세 전환율 6%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 50만 원은 보증금 약 1억 원으로 환산됩니다. 따라서 수도권에서 보증금이 7억 원 이하일 때만 보증이 가능한데 만약 보증금이 5억 원이라면 월세가 100만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이 변화는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이 고액 월세에 사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감사원이 조사한 결과 일부 사례에서 고가 아파트를 반전세로 임차해 전세대출 보증을 받는 경우가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5년간 물가가 소득보다 약 2배 더 빠르게 올랐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2014년 2분기 기준 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481만 원으로 2019년에 비해 8.1%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지수는 14% 상승했습니다. 특히 생활물가지수는 18%나 올라 근로소득 증가율의 2배를 넘었습니다. 또한 실질임금은 3년째 하락 중입니다. 올해 상반기 실질임금은 작년보다 0.4% 줄어든 354만 원을 기록했으며 이는 물가가 소득보다 더 빠르게 오르기 때문입니다. 연공서열제와 같이 고정적인 임금체계로 인해 소득이 물가 상승을 따라잡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에너지와 식량 가격 상승으로 인해 공급 측면에서 발생한 인플레이션도 소득 증가를 억제하는 원인 중 하나로 분석됩니다. 경차를 이용하는 경우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유류세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08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경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경차 사랑 카드로 주유비를 결제하면 자동으로 할인된 가격으로 결제됩니다. 혜택은 휘발유와 경우는 리터당 250원, LPG는 리터당 161원 환급되며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환급 대상은 배기량 1000cc 이하,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m 이하의 승용차와 승합차로 중고차나 수입 경차라도 조건을 충족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화물 경차는 해당 제도에서 제외됩니다. 이 혜택은 가구당 경영 승용차와 승합차 각 한 대씩 적용되며 장애인이나 국가유경자 차량, 법인 또는 단체 명의 차량은 제외됩니다. 카드 신청은 롯데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에서 가능하며 국세청에서 지원 자격을 확인한 후 카드가 발급됩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중국도 지준율을 인하하면서 주요 국가들의 통화 정책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우리나라의 금리 인하 여부는 당장 결정되기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은 집값 상승과 대출 증가를 우려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보다 금리 인하가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 인하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 가지입니다. 먼저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예금, 부동산, 주식 등의 자산의 가치가 변동할 수 있습니다. 예금 금리는 낮아지므로 장기예금이 선호될 수 있고 대출 금리도 고정금리가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금리 인하 후 대출이 늘어나면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어 집값이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증시 역시 금리 인하로 인해 활기를 띨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리 변동이 커지면 변동성도 높아져 투자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분산 투자와 같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분산 투자는 투자 위험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자산에 자금을 나눠 투자하는 전략입니다. 금융상품은 예금, 적금과 같은 안전한 상품부터 주식, 채권, 펀드와 같은 위험 자산까지 다양하며 각각의 상품은 수익성과 안정성에 차이가 있습니다. 분산 투자를 할 때는 수익성, 안정성, 유동성을 고려해야 하며 수익성 높은 자산과 안전자산을 적절히 배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트폴리오를 작성할 때는 목표 수익률을 정하고 자산을 여러 분야와 기관으로 나눠 투자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려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분산 투자는 투자 위험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신용카드 할부를 똑똑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이자를 줄이는 데 있습니다. 할부로 물건을 구매할 때 매달 원금뿐만 아니라 남은 금액에 대한 이자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하나, 무이자 할부 활용.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무이자 할부 혜택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
할부기간 선택. 할부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자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2개월 또는 5개월처럼 가능한 짧은 기간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 할부이자 계산기 사용. 카드사나 은행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할부이자 계산기를 사용해 예상이자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2024년 8월까지 스팸 문자 신고 및 탐지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스팸 문자가 급증한 이유는 몇 가지 주요 요인 때문입니다. 첫째, 대량 문자 전송 사업자 전송 자격 인증제 시행이 주요 원인입니다. 이 제도는 대량 문자를 발송하려면 문자 중개 사업자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으로 시행 이후 인증을 받지 못한 일부 영세 업체들이 인증을 받기 전 대량의 광고성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100여 곳의 문자 재판매 사업자 중 27곳만 인증을 받은 상태입니다. 둘째, 문자 재판매 사업자의 보안 문제로 인해 계정 해킹이 자주 발생하며 이를 통한 스미싱 문자가 대량으로 발송되고 있습니다. 스미싱 기술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어 출처가 불명확한 문자는 무조건 의심하고 삭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가 새로운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방식을 도입하여 시세 변동만을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공시가격 제도는 시세 파악이 어려운 시절에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다양한 세금과 복지세대 기준으로 활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공시가격과 시세의 차이가 커지며 공시가격이 시세의 70%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이 차이를 줄이기 위해 이전 정부는 공시가격 형식화 정책을 통해 단계적으로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계획을 세웠으나 시세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공시가격만 높아지는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새로운 산정 방식은 시세가 오른 만큼만 공시가격을 올리는 방식으로 실거래가와 감정평가액을 반영하며 지역별, 주택 유형별, 가격별로 적정성을 평가해 공시가격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공시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한강 작가가 한국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상금과 인세에 따른 세금이 어떻게 적용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노벨문학상 수상자는 약 14억 3천만 원의 상금을 받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상금은 기타 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되지만 노벨상 상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한편 작가가 책 판매로 받는 인세는 책값의 10% 정도이며 이 금액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돼 소득세 3%와 주민세 0.3%가 징수됩니다. 총 3.3%가 세금으로 적용되는 셈인데 작가는 사업자 등록 여부나 개인, 법인 사업자로 활동하는지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선거를 치르는 데는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이번 202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에서는 서울시 교육감과 기초자치단체장 4명을 선출하는데 선거 비용은 그 규모와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지난 4월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총 4,390억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 중 투개표 인건비와 시설비용의 2,810억 원, 후보자의 선거비용 보전 부담액의 1,072억 원, 정당 보조금의 502억 원이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후보자들은 선거 후 득표율에 따라 선거에 쓴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득표율이 15% 이상이면 전액, 10에서 15%는 50%를 돌려받습니다. 이번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는 후보자 1인당 최대 약 39억 원까지 선거 비용을 사용할 수 있으며 총 선거관리비는 약 480억 원, 선거비용 보전 비용은 약 100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3년 10월 14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이로 인해 가계와 자영업자 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변동금리 대출자의 경우 가계는 연간 약 3조 원, 자영업자는 약 1조 7천억 원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 대출금리가 즉시 하락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미 시장금리가 낮아졌고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강조하고 있어 은행들이 쉽게 대출금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 시장금리가 오르는 추세여서 대출금리가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금리 인하의 경제적 효과는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나타날 전망이며 소비와 투자의 증가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월세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KB부동산 월간 주택 가격 동향에 따르면 2024년 9월 서울 아파트 월세 지수는 전월 대비 1포인트 상승한 117을 기록했으며 이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입니다. 수도권 아파트 월세 지수 역시 118.9로 역대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이러한 상승세는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화되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반년 만에 월세가 85만 원이 오른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남구 DH자이개포는 보증금 7억 원에 월세 235만 원으로 거래되었는데 이는 2월의 월세 150만 원보다 큰 폭으로 상승한 것입니다. 월세 가격이 오르는 주요 이유는
대출 규제입니다. 전세자금 대출 규제가 확대되면서 매매나 전세 대신 월세를 선택하는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또한 가을 이사철 수요와 맞물려 월세 가격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시가 2024년 10월 15일 기후동행카드 단기권을 출시했습니다. 이 카드는 최소 1일에서 최대 7일까지 사용 기간을 선택할 수 있어 관광객에게 특히 유용한 교통권입니다. 기존 기후동행카드는 30일간 사용이 가능하지만 단기권은 짧은 기간 동안 서울의 지하철과 버스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따릉이 자전거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용 금액은 1일권 5,000원, 2일권 8,000원, 3일권 1만원 등으로 7일권은 2만원입니다. 사용은 충전일로부터 시작되며 서울 지역 지하철과 버스, 그리고 김포 골드라인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범위는 서울시 교통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하면 첫 해에만 약 5,500조 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의 공격으로 서울의 주요 시설이 타격을 입으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마비되는 등 심각한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쟁이 나면 대피령에 따라 침착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차량은 도로에 세워둔 채 대피해야 하며 가족과 떨어질 경우를 대비해 연락처와 대피소를 미리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의료 체계와 식량 공급이 붕괴되면서 전염병 위험이 커집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처럼 심각한 위생 문제와 의료품 부족으로 대규모 인도적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전쟁 후에는 신속한 구조가 필수적입니다. 구조 골든타임은 48시간 이내이며 유니세프와 같은 구호단체들이 긴급히 지원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에 3가지 주요 변화가 발표되었습니다. 첫째, 지난 9월 23일부터 청약통장 금리가 0.3%포인트 인상되어 최대 3.1%의 금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금리 인상 전 납입분은 기존 금리가 적용됩니다. 둘째, 11월부터 청약통장 납입 인정 금액이 한 달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이는 청약 시 납입액이 많은 사람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 일부용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원래 9월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11월로 연기되었으며 미리 선납한 사람들은 25만 원씩 다시 납입할 수 있습니다. 셋째, 2009년 5월 이전 가입한 청약통장을 주택청약 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기존 이력은 유지되지만 명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이 전환 기회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주어집니다. 2024년부터 육아휴직급여가 인상됩니다. 기존 연 최대 1,800만 원에서 2,310만 원으로 오르며 월 급여료는 13개월 차에 250만 원, 46개월 차에 200만 원, 7개월 차 이후에는 1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동안 월 300만 원을 받아 1년 육아휴직 시 최대 2,4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허용 규정도 강화되어 사업주는 신청 후 2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해야 하며 중소기업의 대체인력 지원 금액도 월 최대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공무원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근무 경력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며 재택근무는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입니다. 이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의 일환입니다. 서울시가 시니어 레지던스, 즉 고령자 친화 주거시설을 늘리기 위해 폐교를 실버타운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추진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폐교 재산관리 조례를 개정해 6곳의 폐교를 노인복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도봉구, 강서구, 광진구, 성동구 등 입지가 좋은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노인 주거시설은 여전히 부족해 시니어 레지던스 비율이 0.1%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자 주거시설 공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민간 부분에서는 실버타운 규제를 완화해 사용권만으로도 설립이 가능해졌고 분양형 실버타운도 인구 감소 지역에서 허용됩니다. 대학, 폐교, 숙박시설 등을 시니어 레지던스로 전환할 수 있으며 용적률 규제도 완화됩니다. 공공부문에서는 무주택 고령자에게 주거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고령자 주택 공급을 연간 3,000채로 확대하여 리츠가 실버타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중산층을 위한 실버스테이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2024년 10월 15일부터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가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퇴직연금을 다른 금융사로 옮기려면 보유한 금융상품을 모두 현금화해야 했지만 이제는 금융상품을 그대로 유지한 채 금융사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종류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는데 회사에서 가입한 DC형 퇴직연금은 회사와 계약된 금융사에서만 옮길 수 있고 근로자 과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반면 개인이 가입한 IRP는 본인이 원하는 금융사로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에 따라 A사에서 B사로 바로 옮기지 못할 경우 A사의 IRP로 이동 후
B사의 IRP로 이전하는 단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금융사를 변경하는 이유는 수수료 절감, 더 많은 금융상품 선택, 실시간 ETF 거래 가능성 등입니다. 수수료가 낮거나 더 다양한 투자 상품을 제공하는 금융사로 옮기면 퇴직연금을 보다 유리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간병비는 입원 기간이 길어질수록 큰 부담이 되며 하루 평균 약 11만 원이 됩니다. 기존 보험으로 의료비는 충당할 수 있지만 간병비는 실손보험이 되지 않아 추가 비용 부담이 큽니다. 특히 요양병원에 입원할 경우 월 평균 간병비가 370만 원에 이르며 이는 65세 이상 가구의 중위소득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부담을 덜기 위해 간병비 보험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입원 시 간병비를 지원받아 경제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또한 개인 간병인 고용이 어려울 경우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통해 24시간 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옵션도 있습니다. 간병비 보험을 선택할 때는 간병인 사용일당과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보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입 시 보험 계약 기간, 갱신 기간, 보험료 납부 방식과 보장 시작 시점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보험은 가입 첫날부터 보장을 시작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정부가 전세 대출 시 집주인의 신용을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앞으로 전세 대출이 더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신용 평가는 전세자금 반환 능력을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합한 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거나 전세 사기 이력이 있다면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임대인에 대한 평가 시스템이 부족해 생긴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입니다. 이와 함께 전세대출에 대한 보증 비율을 80% 이하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전세대출은 그동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최근 대출 증가로 인해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와 역전세 문제도 잦아지며 전세 대출이 쉽게 승인되던 구조가 문제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또한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와 함께 전세 수요도 줄어들고 있으며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늘어나는 등 역전세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직구가 늘면서 가품, 즉 짝퉁 제품의 유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관세청에 적발된 가품 수입품은 시가 기준 약 2조 902억 원에 달합니다. 특히 루이비통, 롤렉스, 샤넬 등의 명품 브랜드가 많이 적발되었으며 가방과 시계가 주요 품목입니다. 가품 판매자는 상표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상표권이나 전용 사용권을 침해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판매자가 가품을 진품으로 속여 판매한다면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이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반면 가품을 구매한 사람에 대한 별도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가품임을 알면서 구매하거나 재판매를 시도할 경우 상황에 따라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국내에 출시되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다이어트 약으로 불리며 큰 관심을 끌고 있고 현재 예약이 빠르게 마감되는 상황입니다. 위고비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월 비용이 80에서 100만 원 정도 들며 미국보다는 저렴한 편입니다. 위고비는 식욕억제 호르몬과 유사한 물질을 주사해 체중 감량을 돕습니다. 1년 넘게 꾸준히 사용하면 평균 15% 체중 감량이 가능하다고 알려졌습니다. 다만 사용 시 근육과 지방이 함께 줄고 일반인이 사용하면 탈모나 췌장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중단하면 요요가 올 수 있으므로 운동과 식단 조절을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고비는 BMI 30 이상 고도비만 환자만 처방받을 수 있으며 식약처는 불법 판매와 오남용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2024년 10월 22일부터 세금 포인트 제도가 시행되어 세금을 납부하면 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지 전 납부 시 10만 원당 1포인트, 고지서 후 납부 시 10만 원당 0.3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세금 포인트 사용처로는 하나, CGV 영어 할인이 됩니다. 2포인트로 2,000원 할인이 가능하며 전국 CGV에서 주중 주말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둘, 관광지 입장료가 할인됩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세종수목원 등에서 1포인트로 1,000원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 세금 포인트 할인 쇼핑몰 이용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상품을 5% 할인으로 구매 가능합니다. 넷,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 이용이 가능합니다. 2포인트로 평일 업무 시간에 비즈니스 센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유 포인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비정규직 근로자가 크게 늘어난 이유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와 고령화로 인해 60세 이상 시간제 일자리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노인 돌봄 수요가 늘면서 요양보호사 같은 분야에 60대 이상 여성의 고용이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60세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는 281만 명으로 전체 비정규직의 약 33%를 차지하며 1년 사이 19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성별로는 여성 비율이 53.7%로 비정규직 중 파트타임 근로자가 늘었으며 보건 및 사회복지업에서 특히 많았습니다. 비정규직 중 자발적으로 선택한 비중이
66.6%로 많은 이들이 고정 근무 시간 대신 유연한 근로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임금도 204만 원을 넘어섰지만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는 여전히 커지고 있어 임금 격차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초보자도 가능한 고수익 알바를 미끼로 한 이커머스 피싱 사기가 증가하며 피해자 1인당 평균 784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기범들은 간단한 리뷰 작성 등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유혹한 뒤 신뢰를 쌓아 거액을 요구하고 사라집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단순 업무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메시지를 의심하십시오. 선금 요구 시 100% 사기입니다. 사업자 등록번호와 공정거래위원회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계좌 이체만 가능한 사이트는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근 일본 엔화 가치가 급락하며 슈퍼엔젤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0월 27일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과 공명당이 15년 만에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금리 인상과 금융정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투자자들이 엔화를 매도하고 달러를 매수하며 엔화 약세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은 지난 7월 금리를 0%에서 0.25%로 인상했지만 이번 선거 결과로 추가 금리 인상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는 엔화 약세가 지속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엔화 약세는 원화에도 영향을 미쳐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 시장의 전망입니다. 11월 12일 빼빼로데이는 공식 기념일은 아니지만 한국에서 인기 있는 데이 마케팅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데이 마케팅은 특정 날짜를 기념일처럼 활용해 판매를 촉진하는 기법으로 빼빼로데이는 그중 대표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빼빼로는 매년 1,0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며 11월 한 달에 연간 매출의 절반 이상이 집중될 만큼 효과가 큽니다. 그러나 2013년에는 빼빼로데이가 토요일에 겹치고 한파가 닥치면서 매출이 19% 줄어든 바 있습니다. 11월 11일은 농업과 쌀 소비를 촉진하는 가래떡데이로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중국에서는 광군제로 미국, 영국 등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 휴전일을 기념하며 이들 국가에서는 쇼핑 행사나 기념일로 11월 11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데이 마케팅을 활용한 기념일은 경제적 효과가 크며 특히 빼빼로데이와 광군제는 기업에 큰 매출을 안겨주는 중요한 마케팅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대선에서 당선되며 시장에 큰 변동이 일었습니다. 트럼프 당선 이래 가상자산 친화적인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1억 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대규모 재정 지출과 감세 정책으로 미국 국채 발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원달러 환율도 1,400원을 넘어섰습니다. 한편 트럼프의 화석 에너지 개발 공약으로 인해 미국 에너지 생산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국제유가 하락도 전망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은 우리나라 경제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먼저 금리 인하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큰데 트럼프 정부의 이민 제한과 관세 인상 공약이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으면 강달러 현상이 유지되어 우리나라 금리 인하 결정이 신중해질 수 있습니다. 환율이 상승하면 수입 물가 부담이 늘어나 물가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조선업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됩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에서 미국 조선업에 한국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 조선업은 해군 함정 수리와 같은 분야에서 한계가 있어 향후 한국 조선업체들이 미국 해양 방위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오션이 최근 필라델피아 순서를 인수한 것도 이와 관련이 깊어 한국 조선업의 미국 진출이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4대 보험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위험 상황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필수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고액의 진료비를 부담을 줄이고 국민연금은 퇴직 후 소득 감소를 대비합니다. 고용보험은 실직 시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산재보험은 업무 중 발생한 재해를 보상합니다. 이들은 소득 재분배 역할도 하여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안전망으로 기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은 고소득자가 더 많이 납부하여 재원을 저소득층에게 재분배하고 국민연금은 세대 간 부양 구조를 통해 은퇴 세대를 지원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도 필요한 이들에게 소득을 보조하는 구조입니다. 4대 사회보험은 사회적 불평등 완화와 경제적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꼭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